안녕하세요. 거북이의 회색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자신의 행동에 만족하고 계시나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별거 아닌 일에 갑자기 서글퍼지고 화가 치밀다가 문득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힘들었구나, 흔들리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함께할 50부터는 왜 논어와 손자병법을 함께 알아야 하는가에 모리야 히로시 저자는 이런 우리의 후회와 부족함을 다잡을 수 있는 공자 손무의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논어는 간단히 말해 공자라는 인물의 언행록인데요. 인간학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논어와 비슷한 시기에 손무라는 뛰어난 장수가 정리한 병법서입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경영자도 즐겨 읽는 책으로 유명한데요. 저자는 하나만 통달하면 치우치기 쉽고 이 둘을 모두 아는 사람만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행복이든 돈이든 명예든 삶의 의미든 말이죠. 그럼 먼저 공자의 말씀을 엿보도록 할게요. 사람을 만나면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까요?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두루 사귀고 편을 가르지 않지만 소인은 편을 가르고 두루 사귀지 않는다. 논어에는 군자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군자의 반대는 소인으로 이 또한 자주 등장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덕입니다. 군자란 덕이 있는 사람이고 소인은 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군자, 소인은 사람을 사귀는 방식까지 다릅니다. 소인은 끈끈하게 붙어 다니지만 군자는 담백하고 산뜻합니다. 어느 쪽이 오래 갈지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 구절과 함께 떠오르는 것이 장자의 다음 구절입니다.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백하지만 소인의 사귐은 단술처럼 달콤하다.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담하지만 소인의 사귐은 즉 단술처럼 끈적끈적하다는 뜻입니다. 하기야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금세 질리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것이 거리 조절입니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산뜻하게 사귀는 것이 인간관계의 요령입니다. 군자는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사귀지만 아첨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덕을 쌓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따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올바르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행해지고 자기 자신이 올바르지 않으면 비록 명령을 내려도 따르지 않는다. 부하는 상사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합니다. 일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전부 보고 있죠. 따라서 상사는 그런 부하의 시선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순자라는 고전에는 근원이 맑으면 흐름도 맑고 근원이 탁하면 흐름도 탁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원의 원은 남을 이끄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윗사람이 맑으면 아랫사람도 맑고 윗사람이 탁하면 아랫사람도 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업무적인 면에서도 인격적인 면에서도 부하의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이 되길 바란다는 말입니다.
사기에도 역시 복숭아와 자두는 말하지 않아도 그 아래에 저절로 길이 생긴다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복숭아나 자두는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맛있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사람이 모이고 그 아래에 길이 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덕이 있는 인물 주변에는 그 덕을 우러러보고 저절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요. 자기 자신을 바로잡기 위해 먼저 실행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덕입니다. 지위나 명령으로 부하를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하가 스스로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이라고 생각해 따를 수 있도록 덕을 갖춰야 합니다. 덕 외에 다른 하나는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설교하면 부하는 듣지 않습니다. 몸소 모범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리더가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실행됩니다. 리더가 바르지 않으면 어떤 명령을 해도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삶이 외로울수록 덕을 갖춰야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며 반드시 이웃이 있다. 덕의 장점을 이야기한 것으로 공자의 신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자가 중요하게 여긴 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인이란 우리가 같은 인간이라는 깊은 유대감을 바탕으로 성립하는 인간애입니다. 따뜻한 배려나 온정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의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야 하는 올바른 길입니다. 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사람을 읽고 상황을 읽는 통찰력을 가리킵니다. 혹은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성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지가 없으면 도중에 실패하는 일이 많습니다. 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약속한 일을 반드시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공자의 말에 따르면 신이 없으면 사인으로서 실격이라고 합니다. 용은 용기를 말합니다. 도전 정신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와 의로 제동을 걸지 않으면 단지 폭력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인, 의, 지, 신, 용을 함께 갖춰야만 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자를 목표로 삼는 일이 쉽지 않음을 새삼 느낍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생깁니다. 공자께서는 온화하면서도 엄숙하시며 위험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으시고 공손하면서도 편안하셨다. 제자들이 공자의 성품을 묘사한 말입니다. 한 번만 읽어봐도 균형 잡힌 인물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으신가요? 공자는 출신도 자란 환경도 좋지 못했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공자는 무당의 자식이었다. 아버지의 이름도 모르는 사생아였다. 라고 합니다. 이런 출신으로 태어나면 아무래도 세상의 냉혹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자랍니다. 공자도 예외는 아니었을 겁니다. 공자 자신 또한 훗날 나는 젊었을 때 신분도 낮고 생활도 어려웠다. 그래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도 해야 했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할 여유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고생만 하면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공자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생을 자신을 갈고 닦는 양식으로 삼았죠. 그런 고생 끝에 도달한 것이 바로 균형 잡힌 인간상입니다. 우리도 설령 고생은 할지언정 공자처럼 그런 경험을 살리면서 나아가 봐요. 그래야만 고생한 보람이 있지 않을까요? 따뜻함 속에 엄격함이 있고 위험 있으면서 권위적이지 않고 겸손하면서 꾸밈이 없는 삶을 살아보세요. 공자께서는 4가지를 하지 않으셨다. 억측하지 않으셨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게 없으셨으며 고집하지 않으셨고 자신만 옳다고 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공자의 사람됨을 이야기한 구절입니다. 공자는 이 4가지 결점이 없었다고 해요. 첫째, 주관만으로 억측하지 않았습니다. 주관도 주관 나름이지만 얕은 지식으로 판단하면 당연히 잘못되는 일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쏟아지는 비난에는 이런 종류의 억측이 많죠. 둘째, 자기의 생각만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만 고집하면 완고하다는 면에서는 인정해주고 싶기도 하지만 결국 소외되지 않겠나요? 자신의 의견은 의견대로 두고 주변 사람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보세요. 셋째, 한 가지 생각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고집이 세면 고지식하고 사고가 유연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언젠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넷째, 자신의 상황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고 인간관계가 안 좋아져 외톨이가 됩니다. 자신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주변 사람의 상황도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겠나요? 공자는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단지 고생만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상식적인 부분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뛰어난 상식을 갖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뭔가를 이룬 사람은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종일 먹지 않고 밤새도록 자지 않으면서 사색해 보았으나 유익함이 없었으니 배운 것만 못하였다. 배우고 나서 하는 사색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배우지도 않고 사색을 하면 제자리를 맴돌게 될 뿐입니다. 배움의 가치에 대해 깨닫게 해주는 말 중에 오하아몽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학문이나 교양이 부족하다는 의미인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때 사용합니다. 삼국지 시대 오나라에는 여몽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전쟁에는 굉장히 강했지만 학문이나 교양이 부족했죠. 이런 부분을 지적당한 여몽은 큰 결심을 하고 학문에 정진했는데 학자도 무색할 정도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무력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싸움 방식을 벗어나 먹이를 써서 전략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장군으로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이에 여몽과 이야기를 나눈 선배 장수가 그의 깊은 학식에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그들을 군사 전략만 하는 남자라고 생각했지만 학식도 대단하지 않은가. 이제는 예전의 아몽이 아니구나.
아몽의 아는 가까운 사이에 이름 앞에 붙여 친근함을 나타내는 접두사입니다. 참고로 여몽이 공부한 것은 병법서와 역학서라고 합니다. 잠도 자지 않고 사색해봤자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역시 선인의 가르침에서 배우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할까요?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익한 벗이 3가지이고 해로운 벗도 3가지이다. 정직한 사람을 벗하고 신실한 사람을 벗하고 견문이 많은 사람을 벗하면 유익하다. 아첨하는 사람을 벗하고 겉만 착한 사람을 벗하고 빈말을 잘하는 사람을 벗하면 해롭다. 서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라면 일단 친구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때 어떤 친구를 두었는지에 따라 훗날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로운 친구를 가리키는 익자사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귀면 유익한 친구가 3종류 있다는 의미인데요. 첫째, 직이란 다시 말해 부정한 일을 싫어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라면 자신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솔직히 지적해줍니다. 둘째, 량은 성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친구가 있으면 자신도 자연히 감화되어 잘못된 길에서 헤매는 일이 없어집니다. 셋째, 다문이란 박식, 즉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친구가 있다면 자신을 발전시키는데도 냉혹한 인생을 헤쳐나가는데도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귀면 유익하지 않은 인물도 3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대개 악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일부러 피할 필요는 없지요. 다만 사귄다고 해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귀면 좋은 친구는 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박식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쉽사리 친해지려는 사람, 겉으로 친절한 사람, 말뿐인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그분은 분발하면 먹는 것도 있고 즐거울 때는 근심조차 잊어버려 늙음이 장차 닥쳐오는 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해주지 않았느냐? 공자의 제자 자로가 어떤 나라의 수장과 만났을 때 당신의 스승은 어떤 인물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로가 공자를 찾아가 그 일을 보고했더니 공자가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자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며 그린 노년의 자화상입니다. 그렇다면 공자는 노년에 어떤 일을 낙으로 삼았을까요? 첫 번째는 악기 연주였어요. 악기 연주는 프로 수준의 실력이었고 노래도 종종 불렀다고 해요. 두 번째는 술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때의 기분에 따라 많이 마실 때도 있고 적게 마실 때도 있지만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술을 정말 제대로 즐기신 거죠. 마지막 3번째는 젊은 인재의 육성입니다. 만년에 공자가 가장 힘을 쏟은 것은 젊은 세대를 육성한 것입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었는지 공자 학당은 계속해서 뛰어난 사람을 배출했습니다. 어쩌면 뛰어난 제자를 보는 것이 노년의 공자에게 가장 즐거운 낙이었을지 모릅니다. 자기 평가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작은 실수는 가볍게 넘기는 게 낫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엄중히 책망하고 남에게는 가볍게 책망하면 원망을 멀리할 수 있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하라. 이 문구는 어느 시대에나 인간관계의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기 허물은 덮어두고 타인의 꼬투리만 잡으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러면 자기 발전은커녕 남의 원망까지 삽니다. 남의 원한을 사면 언제 어디에서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해야 하죠. 전혀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헌문편에서 정직함으로 원한을 갚아야 한다 라고 공자도 말했습니다. 복수하면 안 된다고는 하지 않았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원망을 살지 모르니 조금 성가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복을 당하고 나서 깨달으면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응어리진 마음을 적극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은 원망을 사는 일에도 둔합니다. 아무튼 타인에게 관대해야 한다는 점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대해서는 혹독하게 반성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세요. 남의 원한을 사는 일이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공자의 말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전략적으로 인생을 대처하는 손자의 말을 이야기해 볼게요. 삶은 속고 속이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병법은 상대를 속이는 것이다. 서로 속인다는 것이 고상한 표현은 아닙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손자의 설명에 귀를 기울여 볼게요. 예를 들면 할 수 있어도 못하는 척하고 필요해도 필요 없는 척한다. 멀어지는 척하면서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는 척하면서 멀어진다.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유인하고 혼란스럽게 해서 공격한다. 적이 탄탄하면 물러서서 대비를 굳건히 하고 적이 강하면 싸움을 피한다. 일부러 도발해서 기운이 빠지게 하고 저자세로 나가서 방심하게 만든다. 적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바쁘게 만들어 지치게 하고 적이 단결하면 이간질한다. 참으로 만만치 않은 심리전이죠. 물론 손자병법은 이러한 심리전을 전쟁터에 한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 또한 전쟁이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심리전을 좀 더 확대해서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속임수란 사기와 다름없고 일반적으로 비난받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기친 쪽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사기 당한 쪽을 동정하지요. 하지만 이런 대응은 왠지 안이하게 느껴집니다. 속임수를 파악하는 일은 리더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임수를 파악하지 못하면 상대가 싸움을 걸어왔을 때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자기 자신조차 지킬 수 없지 않을까요? 인생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속임수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죠. 자기 방어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적일지라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마세요. 무릇 용병에서는 나라를 온전하게 보전하는 것이 상책이고 나라를 파괴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적국을 파괴하지 않고 항복시키는 것이 왜 상책일까요?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파괴하고 철저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면 상대도 그렇게 하도록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며 안간힘을 쓰고 저항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잘 싸운다고 해도 우리 편도 큰 손해를 각오해야 하죠. 이는 현명한 전략이 아닙니다. 둘째,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어 함께 제3의 적과 싸울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막상 싸우고 있다고 해서 완전히 파기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죠. 오히려 상대의 전력을 그대로 보존해 놓는 편이 길게 봤을 때 유리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려는 전쟁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처하는 방법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하다 큰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의 대처 방식입니다. 서로 외면하고 말도 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최악이겠죠. 그런 싸움은 손해만 볼 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만약 싸우게 되더라도 나중에 응어리가 남지 않는 싸움을 하거나 결과적으로 한층 더 이해할 수 있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손자의 병법에 꼭 들어맞는 대응입니다. 상대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고 항복시키는 것이 상책입니다. 기세를 타면 둘도 되고 셋도 됩니다. 전쟁을 잘하는 자는 이길 수 있는 기세를 찾고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어떤 일이든 기세가 있습니다. 싸움에도 기세가 있죠. 손자 병법은 이 기세를 몰아 싸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세를 몰아 싸우면 생각지도 못한 힘을 발휘해 그만큼 이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손자 병법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세를 타면 병사는 비탈길을 구르는 통나무나 돌처럼 생각지도 못한 힘을 발휘한다. 통나무나 돌은 평평한 곳에서는 멈춰 있지만 비탈길에 놓이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모양이 사각인 것은 정지해 있지만 둥근 것은 구른다. 기세를 타고 싸우는 일은 둥근 돌을 1000개의 골짜기 아래로 굴리는 일과 같다. 기세를 타지 못하면 하나의 힘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세를 타면 둘도 되고 셋도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세를 북돋을지가 장수의 큰 과제입니다. 이것은 무기를 든 싸움뿐만 아니라 인생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필자는 가끔 다양한 기업의 관리직 연수에서 강연을 하는데요. 이때 접수하는 사람의 대응이나 사원의 표정만 봐도 기세가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그러든 기세를 북돋는 일은 리더의 책임입니다. 개인에게 기세는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상황이죠. 이 기세를 잘 잡아 혹독한 세상을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자는 기세 타는 일을 중시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에 지나친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에 기대지 말고 기세를 몰아 싸우세요. 전쟁을 잘 하는 자는 적을 끌어들이되 적에게 끌려 다니지 않는다. 상대가 이쪽의 흐름을 타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주도권을 잡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먼저 공격하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쌍방에게 중요한 요충지에 먼저 도착해야 하죠. 손자 병법에는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적보다 먼저 전장으로 향해 상대를 요격하면 여유를 갖고 싸울 수 있다. 반대로 적보다 늦게 전장에 도착하면 힘든 싸움을 해야 한다. 미리 전쟁터에 도착하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여유가 있다면 판단력도 예리해지고 여러 가지 사태에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죠. 만약 먼저 도착할 수 없다면 주도권을 아예 잡을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자병법에서는 주도권을 잡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조합니다. 적이 싸우게 만들려면 그 싸움이 유리하다고 믿게 만들어야 한다. 반대로 적이 싸우지 않겠다고 생각하게 만들려면 싸우면 불리하다고 믿게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적의 태세에 여유가 있다면 수를 써서 지치게 만들어야 한다. 적의 식량이 충분하다면 식량 수송기를 끊어 굶주리게 한다. 적의 준비가 충분하다면 계략을 이용해서 혼란에 빠뜨려야 한다. 이처럼 주도권을 잡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인생의 전략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래요. 승리하는 자는 상대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고 역으로 이쪽의 작전에 말려들게 합니다. 움직여야 할 때 망설이는 것은 최악입니다. 그 빠르기는 바람과 같고 그 고요함은 숲과 같고 쳐들어가 빼앗을 때는 불과 같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산과 같아야 한다. 군대를 움직이는 요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에서 손자가 말하려고 한 것은 용병술의 동과 정의 대비입니다. 수비에 나섰을 때는 침착하게 자세를 낮춰 허리를 굽히고 방어합니다. 일단 공격으로 바뀌면 과감하고 날렵하게 행동합니다. 이것이 기본이죠. 움직이면 안 될 때 경거망동하고 움직여야 할 때 우물쭈물 망설이는 것은 최악입니다. 이런 대응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참고가 됩니다. 운기가 상승해 밀어붙여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을 해도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도 좋지요. 하지만 긴 인생에는 운이 따르지 않아 내리막길에 접어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참을성 있게 조용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발버둥 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무턱대고 몸부림만 치면 상처만 더 깊어지죠. 풍림 화산의 의미를 확장해서 생각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에서 배우세요. 군의 형세는 물의 형상을 본떠야 한다. 물의 형세는 높은 것을 피하고 낮은 곳으로 흐른다. 물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일정한 형태가 없고 그릇에 따라 형태를 바꾸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저항을 피해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사용하기에 따라 바위도 깨뜨릴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에서는 싸우는 방식을 이런 물의 특성에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물에는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것처럼 싸움에도 변하지 않는 태세는 있을 수 없다. 적의 태세에 대응해 변화하면서 승리를 쟁취해야만 좋은 용병술이라고 할 수 있다. 물에 주목한 것은 손자병법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병법서인 울유자에도 서도에 승리한 군은 물을 닮아서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아주 유약하지만
앞을 가로막는 것은 구릉이라 할지라도 쳐부순다. 그 이유는 물의 성질에는 집중성과 불변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장수가 예리한 무기와 견고한 갑옷으로 무장한 대군을 이끌고 자유자재로 변화하는 전략을 기반으로 물처럼 행동한다면 천하에 겨룰 자가 없다. 노자에서도 역시 물에 주목하고 있는데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물만큼 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강자를 이기는 것은 물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 부드러움은 강한 것을 이기고 약함은 강한 것을 이긴다. 이러한 도리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하는 자는 없다. 이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의 흐름에서 배우세요. 물은 높은 곳은 피하고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밀면 당기고 당기면 밀어보세요. 가까운 곳에서 멀리서 오는 적을 기다리고 편안함으로 적이 피로해지기를 기다리며 배부름으로 적의 굶주림을 기다린다. 손자병법은 물의 형세에서 배우라고 한 것처럼 유연함을 강조합니다. 어디에도 억지스러움이 없습니다. 용병술에 관해 이야기하는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아군의 태세를 정비하고 적의 흐트러짐을 기다리며 가만히 숨을 죽이고 적이 싸움을 걸어오기를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열을 정비해서 오는 적이나 막강한 진을 치고 있는 적과는 정면 공격을 피한다 라며 충고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적이 지치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식으로 싸울 수 있다면 여유롭게 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밀면 당기고 당기면 밀어라 라는 식의 유연한 대응이 아닐까요? 무리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끈기 있게 싸우려면 되도록 강행하지 말고 여유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과도하게 밀어붙이면 반드시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죠. 빌자 역시 과거에 그랬습니다.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일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건강이 나빠졌죠. 이런 일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짧은 시간에 승부를 내야 하는 싸움이라면 조금 무리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장기전을 각오했다면 과하게 몰아붙이지 말고 순리대로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냉정함을 유지해야 면이 섭니다. 군주는 분노 때문에 군대를 일으켜서는 안 되며 장수는 화난다고 싸워서는 안 된다. 어느 시대든 어른에게 요구되는 것은 냉정한 판단입니다. 어떤 일이든 감정을 꾹 누르고 시작해야 합니다. 병법서 올려자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이끌려 싸우러 나가는 것은 엄격히 삼가야 한다.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승산이 있어 보이면 움직이고 얻는 것이 없다고 보이면 물러서야 한다. 화를 참지 못해 자신의 무덤을 판 사람이 삼국지의 유비입니다. 유비에게는 거병 이후 35년 동안 동거동락한 관우라는 의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나라 송건이 관우를 감쪽까지 속여 공격했고 관우가 허무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에 분노한 유비는 관우의 원통함을 풀기 위해 송건을 토벌하기 위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모두 전쟁을 반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건을 치려고 하다니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애초에 역적은 위나라의 조조이지 손건이 아닙니다. 위나라만 멸망시키면 오나라는 자신들이 먼저 먹이를 조아릴 겁니다. 우리가 자처해서 손건을 토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손건을 토벌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가 어이없는 참패를 당합니다. 증오하는 감정에 사로잡혀 쓸데없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지요. 감정 중에 사람의 판단을 흐리는 가장 큰 요소는 분노입니다. 아무쪼록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모리야 히로시 저자의 50부터는 왜 노노와 손자 병법을 함께 알아야 하는가와 함께 했습니다. 저자는 91세에 동양 고전 해설의 1인자로 불리며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동양 고전을 쉽게 해설하는 기술로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단순히 연구를 위한 학문이 아니라 동양 고전의 지혜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책 집필과 강연을 통해 설명하며 알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저자의 이런 뜻이 책에 그대로 전해진 느낌이었어요. 어려울 수 있는 고전의 말씀들을 너무나 쉽게 풀어 설명해 놓은 것은 물론 이것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함께 제시해주고 있어서 저는 그 점이 좋았습니다. 특히 노노와 손자 병법의 메시지들이 균형이 잘 맞아요. 하나는 인간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부드러움을 알려주고 다른 하나는 움직일 땐 움직이고 때가 아니면 나서지 않는 강약을 잘 조절하는 강인한 지혜를 알려주고 있어서 다른 성격의 메시지들을 함께 읽으니 오히려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너지 효과가 더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들수록 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 책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자의 지혜와 함께 우리의 인생이 늘 든든하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무리합니다.